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6월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함께할 저는 곽동훈입니다. 마지막 4부네요, 여러분. 3부까지 수업 잘 듣고 오셨을 테고 혹시 4부에 갑자기 온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쉽다라고 이야기하지만 4부의 독서 지문이 그렇게 마냥 쉽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희망이 생깁니까? 이번 시험 어려웠는데 저 특히 마지막 독서 지문 어려웠는데 하는 친구들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선생님이 3부 수업을 하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랑 저랑 인연이 있더라고요. 언제? 여러분 작년에 우리 라이브 특강 하면서 1학년 때 고1 때 여러분 고등학교 막 들어와서 학교를 못 나갔었죠. 3, 4월 달. 불의의 그런 사태로 인해서 못 나갔을 때 저와 함께한 친구들이 꽤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브랜드 스치는 생각이 이 친구들이 나 그때 라이브 특강할 때 댓글로 백종원 닮았다고 놀렸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백종원 씨 좋아해서 괜찮아요. 닮은 걸로 하죠. 어쨌거나 여러분 독서 지문인데요. 수능 특강에 무차원이라는 개념이 나온 지문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먼저 공부를 좀 한 학생이 있으면 되게 쉽게 풀었을 겁니다. 저도 그래서 수업 준비가 좀 편안하기도 했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문이었는지. 독서지 문제 들어가는데 독서는 첫 번째 문단이 50% 이상이야. 이건 너무 거짓말이다. 30% 이상이야. 첫 번째 문단의 중요성이 30% 이상이야. 무엇을 파악해야 되니까?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자, 다 같이 따라하세요.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38번 문항이 바로 그것을 제대로 파악했을 때 답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살짝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따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문 첫 번째 문단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유롭게 천천히 할게요. 여러분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으니까. 자, 과학과 공학에서요. 차원이란 이 말이 나오면 이란 나 뭐 하겠다. 개념 정의를 하겠다. 그렇지? 그럼 여러분이 그 개념어가 나오면 개념어가 뭔지 잘 파악해야 됩니다. 길이, 질량, 시간과 같이 일반화된 물리량의 성질을 말한다. 차원이 뭐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3차원 이런 게 아니라 길이, 질량, 시간과 같이 일반화된 물리량의 성질을 말한다. 자, 차원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해줬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질량 같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톤 뭐 단위도 있고 킬로그램 그지? 그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위가.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게 다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뭐야? 질량이잖아. 일반화 시킨 거야. 그런 물리량의 성질. 센티미터, 인치, 그지? 외국에서 마일 이런 걸 쓰잖아요. 거리, 길이. 그런 것을 거리라고 통합해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그 개념이 뭐다? 차원이다. 선생님 알았어. 차원 개념 알았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다시 한번. 개념 정의가 나오면은 특히 첫 번째 문단에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차원을 흔히 단위로 나타내는데 길이 단위인 미터, 질량 단위인 킬로그램, 시간 단위인 초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되게 많죠. 등등등이 있어요. 학교까지 거리가 100m다 라고 말할 때 미터는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미터는 단위. 그럼 아까 여기서 거리가 뭐야? 거리는 길이라는 차원에 해당한다.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그렇죠? 여기서의 길이라는 것은 차원 개념이고요. 그 차원 안에는 여러 가지, 아까 나와 있었어. 그치? 단위는 되게 여러 개예요. 길이는 단위인데 여기서도 나왔었어. 그치? 단위는 여러 개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미터, 킬로미터처럼 하나의 차원. 여기서 하나의 차원은 무슨 차원? 길이라는 차원을 표현하는데 여러 단위를 쓸 수 있다. 차원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이 딱 보면서 차원에 대한 개념 정의. 그리고 그 아래 단위라는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어야 되고요. 차원은 대괄호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길이 굳이 쓸 필요 없었네. 그치? 여기 딱 나와 있으니까. 지름, 거리, 더 하면 둘레 이런 것들은 길이 차원이죠. 길이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길이로 표현한다. 면적은 길이 곱하기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길이의 제곱으로 표현하는데 길이와 길이 제곱은 물리량의 성질이 달라.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 오케이? 이것은 차원이 다르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데다가 여전히 차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속도는요. 길이 나누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속도는 뭡니까? 길이 나누기 시간. 우리가 이제 뭐 킬로미터, 그지? 킬로미터 같은 경우에 몇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어, 뭐 이렇게 할 때 킬로미터 퍼 아워로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시속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지? 자, 이렇게 나누기이므로 이런 차원으로 표현을 한다. 이러한 차원을 분석하여 단순 비교가 어려운 물리량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미루어 알아내는 방법을 우리가 차원 해석이라 한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문단이 끝나는데 다시 자 이렇게 표현한데 계속 표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러한 차원. 자, 전 이러한이라는 것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고요. 왜? 나 지금까지 뭐 얘기했어? 차원 개념 얘기했어. 그럼 얘들아 있잖아. 이러한 차원을 분석하면은 이걸 할 수 있어. 그게 뭐야? 차원 해석이야, 그게. 차원 해석. 근데 그게 뭐? 이걸 알아야지. 단순 비교가 어려운 물리량의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미루어 알아내는. 단순하게 이렇게 서로 비교하기가 어려운 애들을 알아내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차원 해석이라고 한다. 자,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 차원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차원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더욱더 확고하게 해주면서 차원 해석을 위해서는 나 뭐 할 건데 차원 해석을 할 건데 차원의 동일성과 무차원화를 이해해야 돼, 니들이. 첫 번째 문단에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에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이 글은요, 차원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차원 해석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또 개념을 이야기할 거란 말이야. 차원의 동일성이라는 개념. 자, 보세요. 이런 것을 지녔는데 이를 차원의 동일성이라고 한다. 두 번째 문단이 왔어. 퀴즈 내볼까? 세 번째 문단 뭐 얘기할까? 자, 우선 가볼까? 다음으로 무차원화란 맞아? 네 번째 문단 뭐 나오겠어? 차원의 동일성과 무차원화를 고려하며 다음과 같은 차원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이 다섯 번째 문단이니까 이걸로 하면 다섯 번째 문단이겠지. 어쨌거나. 자, 지금 앞에서 차원 해석을 위해서는 동일성과 무차원화를 이해해야 돼. 그래서 나 차원의 동일성 얘기해 줄게. 그 다음에 무차원화 얘기해 줄게. 그래서 우리 그것을 바탕으로 차원 해석해 볼까? 지문의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처음에 나 이거 얘기할 거야. 그래서 차원의 동일성과 무차원화를 바탕으로 결국에 차원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야.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 좀 이따 우리 38번 풀 때 여러분이 헷갈릴 법한 부분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머릿속에 담아놔야 돼. 이건 차원 해석이야. 근데 우선 뭘 이해해야 돼? 차원의 동일성과 무차원화를 이해해야 해. 오케이. 첫 번째 문단. 자, 물리적 수식 양변의 각항들은요. 사실 말이 좀 어려워서. 물리적 수식의 양변의 각항들은 동일한 차원을 지녀야 한대요. 이를 차원의 동일성이라고 한다. 자, 차원의 동일성이라는 개념 중요해. 차원의 동일성. 자, 뭐다? 물리적 수식에 양변이 있으면은 각 항들은 동일한 차원을 지녀야 돼. 너무 어려워요. 독서 지문은 여러분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라고 해놨어. 그렇기 때문에 뒤에 뭐 해줘? 차원의 동일성을 통해 물리량의 변수들과 관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예를 줍니다. 알겠죠? 이런 어려운 말이 나오면 예를 줘요. 차원의 동일성이 뭐다? 얘네 둘이 동일한 차원을 지녀야 해.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물리량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다. 변수들의 관계를. 여러분, 속도는 그렇죠? 거리. 아까 나왔죠? 이거란 말이야. 이 수식에서 얘네 둘은 어때야 된다 그랬어? 차원이 동일한 차원을 지녀야 된다고 나와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차원이 같다라는 거야. 얘네 둘은 차원이 같아. 이를 통해 속도, 거리, 시간 세 변수들의 관계가 드러난다. 아까 차원의 동일성을 통해 물리량 변수들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이 변수들의 관계가 드러난다.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이거 어려우면 예를 들어 설명해 준다니까. 그치? 위의 식에서 이 길이 시간과 같이 한 차원으로 다른 차원을 나누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오케이? 한 차원으로 다른 차원 나눌 수 있어. 이처럼 한 차원으로 다른 차원을 곱하거나 나눌 때 차원의 동일성이 유지된다. 자, 여기 보세요.
한 차원으로 다른 차원을 곱하거나 나눌 때 다른 차원으로 나누거나 곱할 수 있어. 가능해. 자, 동일성 유지돼.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게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얘기야. 동일성 유지에 대해서 OX를 해보는 거야. 다른 차원으로 나누거나 곱하면 동일성 유지돼. 근데 차원이 같은 항을 더하거나 빼면 또 동일성 유지돼. 다른 차원이 아니라 차원이 같은 항. 그러니까 같은 차원끼리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해. 그럼 동일성이 유지돼. 근데 차원이 다른 항을 더하거나 빼면 다른 차원을, 자, 이게 두 번째고 이게 세 번째. 다른 차원을 더하거나 빼면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오케이? 자, 여기 이처럼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유사한 것을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해 줬지. 그럼 이것도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어. 딱 나눠서 낼 수도 있잖아. 그렇지? 물론 여기서 나눠서 나온 건 아니고요. 이 각자가 되게 소중한 정보가 돼서 좀 이따 문제 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죠. 근데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은요.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라요. 이처럼이라는 것과 함께 이걸 읽었을 때 이렇게 된다. 이런 경우 이렇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돼. 하나는 유지된다. 유지되지만 유지되지 않는다.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어떤 조건에 따라 뭔가 달라진 게 나왔기 때문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이 이런 독해 방법 자체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물론 이 내용 자체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만 오늘은 학력평가 해설이기 때문에 수능도 잡아야 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속도, 길이, 시간, 질량.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이거는 같은 차원이라 그랬지. 뒤에 읽어보지 않아도 여기다 뭐가 붙었어? 질량과 같은. 이게 붙으면 어떻게 된다? 수식은 성립할 수 없다. 여기서 수식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식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좀 추가 정보 얘기하면 이것도 일치 문제 하나 정도로 나옵니다. 선택지에. 상수는 차원 안 가져. 무시해. 상수는 차원 없어. 오케이? 지금까지 뭐 얘기했어? 우리 구조를 시켜놨으면 그 구조에 따라서 생각을 해야지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뭐를 봤어? 앞에서 우리 차원의 동일성을 봤어요. 왜 강조해? 심지어 기억이라고 돼 있으니까 선생님 강조하는 거야. 차원의 동일성이라는 걸 봤습니다. 자, 그래서 또 예뻐요 되게 지문이. 다음으로 선생님 오늘 천천히 나간다 그래놓고 또 흥분해갖고 말이 빨라지죠. 자, 무차원화란 정의했으면 체크. 차원을 지닌 변수나 사실 여기 뒤에 거 읽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뭐뭐화가 뭐야? 그게 아닌데 그렇게 만드는 게 뭐뭐하지. 우리 문법에서 비음화가 뭐야?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이 되는 게 비음화잖아. 무차원화라는 건 원래 무차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즉 차원이 있는 건데 무차원으로 만드는 거야. 읽어볼까? 차원을 지닌 변수나 수식을, 차원을 지닌 애를 차원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작업. 그게 뭐다? 무차원화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차원은 단위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차원이 없다는 건 단위가 없다는 거야. 간단한 무차원화 방법으로는 어떤 기준이 되는 양을 놓고 이 양과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여기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능도 중요하고 내신도 중요하니까 내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단위를 없앤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몇 대 몇 비율, 이걸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이 책상을 이거 분필을, 말도 안 되지만 이 분필을 나르는데 4명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봐. 이 분필 한 개라는 단위가 있고요. 4명이라는 명이라는 단위가 있을 거란 말이야. 한 개를 나르는데 4명이 필요해. 1대 4의 비율이 필요해. 2개를 나르려면 이 분필을 나르려면 8명이 필요하단 말이야. 지금 여기에서 1대 4의 비율, 2대 8의 비율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에는 지금 차원이나 단위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무차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드는 예는 또 여러분 잘 이해해 보셔야 되죠. 간단한 무차원화의 방법. 이 사람도 그래서 친절하게 얘기해줘. 방금 이건 선생님의 여러분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고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되죠. 어떤 기준이 되는 양을 놓고요. 이 양과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있다. 되게 쉬워요. 전체 인원 n에서 순위 n이 있습니다. 대문자 n에서 소문자 n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 순위가 있을 때 기준이 되는 양인 전체 인원으로 순위를 나누면 무차원화되어서 상대적인 크기만 남는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준다니까. 예를 들어서 참가 선수가 몇 명 있어? 100명 있어. 100명 중에서 10등 했어. 아까 나눠준다니까. 나눠줘. 그럼 뭐야? 0.1이잖아. 오케이? 근데 20명 중에 10등을 했어. 했다면 어떻게 돼? 0.5가 된단 말이야. 같은 10등인데 얘는 좀 더 상위 레벨의 0.1이고요. 얘는 반이야. 절반이야. 같은 10등인데. 그렇지? 무차원화된 수에서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고요. 0.1과 0.5가 같이 차원이 없어져 상대적인 크기의 비교가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떠한 사실 똑같이 이거 그냥 절대적으로 딱 보면 10등 근데 얘가 진짜 어느 정도 수준의 상대적 비교할 수 있는 10등인지 알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얘는 100명 중에 10등이었고 얘는 20명 중에 10등이었어. 서로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시험을 본다고 해봅시다. 제가 수업 준비하면서 생각해 본 건데 초등학교 학생이랑 여러분과 같이 시험을 봐요. 똑같은 시험을 봐. 똑같은 시험을 보면은 초등학생은 그 시험에서 30점 맞으면 천재 소리를 듣는 거래. 근데 여러분은 한 80점을 맞아야지. 100점 만점에서 80점 맞아야지 천재 소리를 듣는 거야. 근데 어떤 초등학생은 30점을 맞았어. 어떤 고등학생이 40점을 맞았어. 기준이죠, 기준. 천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준이란 말이야. 아까 어떤 전체 기준이 되는 양을 놓는단 말이야. 기준이 되는 것을 놓고 나서 그러면 절대적인 점수로는 누가 더 똑똑하냐? 고등학생이 똑똑할 거야. 초등학생보다. 어쨌거나 이게 40점 맞았으니까. 근데 상대적인 그 모집단 안에서 누가 더 우수한 학생이냐? 그지? 그렇게 봤을 때 이 초등학생은 천재란 말이야. 이 학생은 아닌데. 천재가 아직 아닌데. 그런 식의 비교가 가능한 거. 상대적인 크기의 비교가 가능한 거란 말이지. 알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다? 무차원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등수, 여기서 10 위의 의미가 없는 거지, 여기는. 10등의 의미가 중요해? 아니면 여기서 0.1이 중요해? 0.1이 중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차원이 없어지는 거야. 차원이 되는 변수나 그런 게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계속 보면은 A 나옵니다. 별표 중요하죠. 여러분이 이걸 독해를 잘 하셨어야 되는 부분. 근데 어려워. 심지어 얘가 안 나와 있어.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이 지문을 봤을 때 얼마나 문제를 먼저 잘 문제를 독해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38번은 표제 부재 문제야. 먼저 풀 수가 없어. 39번은 기억이야. 읽으면서 풀었어야 돼. 지금 이미 우리 기억 앞에서 지나갔어. 심지어 또 A는 여기에 됐어. 이거를 읽으면서 풀었어야 돼요. 원래 독서에서 보기는 먼저 읽으라고 전 절대 얘기 안 해요. 추가적인 정보를 거기다 적용하라는 거거든요. 자, 거기다 적용하라는 건 적용할 수 있는 예를 준다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이 실제로 지문 독해만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예를 통해서 이걸 적용하면서 봤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41번 B, 42번 어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좀 이따 B가 나오면 여기에 B겠지, 그지? 그거를 읽은 후에 바로 풀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야. 심지어 여기 40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나와 있단 말이지. 알겠지? 자, 한번 읽어볼까요? 무차원화는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도 좀 편리하대요. 이때는 차원을 가진 두 개의 변수가 있어. X, Y가 있어. X가 있고 Y가 있어. 이 관계 대신 두 변수를 기준이 되는, 항상 어떤 기준이 되는 양으로 나누어 무차원화하는 거야.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기준이 되는 양을 놓고 이것과 비교하는 거야. 기준이 되는 것과 기준이 되는 양인 전체 인원으로 순위 나눈 거야. 알겠어? 자, 다시 원래대로 기준이 되는 양 A, B로 나누어. 같은 방식이야. 알겠죠? 무차원화한 X, Y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X, Y의 그런 뭐 값은요, X는요 이렇게 나눠주는 거 기준으로, 그지?
이런 값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거 뒤에 문제 풀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지만 간단하게 선생님이 어차피 지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원래 문제를 봤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준을 잡아야 돼. 기준을. 인간부터 할게. 인간은 70kg 정도가 성인의 몸무게라고 생각합시다. 딱 완성된 몸무게. 그리고 수명이, 자, 우선 무게라고, 인간을 좀 더 앞에다 써야 되겠네. 자, 인간 무게가 70kg이 완성된, 그지? 기준이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수명이 70년 정도로 생각합시다. 계산하기 쉽게, 원래 100세 시대지만, 오케이? 근데 개가 있는데 개가 성견, 그지? 예, 완성이 됐을 때 그럼 몸무게가 한 10kg이라고 생각합시다. 수명도 한 10년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이걸로 XY를 생각해서 X가 수명이야. 이게 무게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한 70년 살아. 뭐 이쯤에 한 70이라고 해. 그리고 한 이쯤에 여러분도 컸을 때 계속 커요? 아니죠. 어느 정도 커서 유지돼서 70살 정도 때까지, 원래 이제 물론 이 상태가 있습니다. 요요도 오고, 그지? 하지만 이 정도의 상태가 될 거야. 여러분이 청소년기 때나 한 20살, 20살? 20살 정도에 딱 된단 말이야. 이게 20살 정도라고 칩시다. 20살 정도라고 치면은 개 같은 경우에는 욕 아니에요. 그죠? 멍멍이들이 10살 때 어떻게 돼요? 사망을 해. 그지? 그래서 절대적으로 표현하면 개가, 멍멍이가 쭉 자라다가 완성돼서 이렇게 됐다가 너무 작게 그렸나? 10살 때 사망을 해요. 멍멍이만 그려볼게. 멍멍이 쭉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우리 일반적인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수명과 무게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걸 무차원화 시켜보자는 이야기야. 무차원화 시켜보자라고 이야기하면은, 잘 보세요. 개가 1년에 커갈 때 7kg 정도가 된다고 해보자. 그지? 멍멍이가 1kg라고 해야 되나? 1kg라고 하는 게 좋겠다. 우리 개가 10년이니까 10년에 1kg, 그지? 사람이 7년에 7kg라고 할까? 이제 딱 그렇게 하면 적절하겠지. 사람 7년에 7kg. 우리 개는 1년에 1kg. 그지? 그럼 기준으로 잡으면, 여러분, 나누면 다 뭐야? 7년에 하면 10분의 1이지. 7kg. 10분의 1이지. 1년에 10분의 1이지. 1kg. 그러면 실제로 그래프는 거의 동일하게 갈 거란 말이야. 왜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야. 그럼 0.1 같이 올라가고. 이런 식의 그래프에 도달을 할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이게 무차원화 시킨 거야. 서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가끔 쌤 아들이 물어본 적 있거든. 아빠, 저 개는 몇 살이야? 네가 직접 가서 물어봐. 아줌마, 이 멍멍이는 몇 살이에요? 아, 이 멍멍이는 12살이야. 12살밖에 안 됐어. 나한테 형이네?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야. 이 멍멍이 12살은 할머니라고 해야 돼. 거의 사람으로 보면. 이걸 생각해 보세요. 상대적인 위치상에서 수명과 어떤 정도, 우리 인간의 수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무차원화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이 예를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이 좀 이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거 좀 이따 보고, 차원의 동일성과 무차원화를 고려해서,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 이제 두 개를 고려해서 우리 다음과 같은 차원 해석, 본격적으로 이 지문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 한번 보자. 자, 지상에서 질량 m인 물체를요, 위쪽을 향해서 V로 던져요. 도달하는 최대 높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구하려고 해요. 최대 높이 h는요, 물체의 질량, 던지는 속도, 중력과 속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지문에서 그렇게 가정하자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알겠지? h의 값은요, 각 변수들의 거듭 제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얘네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h의 값은요, 최대 높이는요, m 곱하기, 그지?
m 곱하기 그리고 던진 속도 곱하기 그리고 중력 가속도, 그지? g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사실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어느 정도의 비율을. 이거에 한 제곱 정도에 비례하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반비례하는 건지, 그치?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것의 거듭제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를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차원이라는, 아까 우리 차원 표시 방법 배웠으니까 이것은 이 차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똑같이 써주면은 뭐, 그지? h는 쓸 필요 없겠지, 그지? 이거 똑같은 말이야. 근데 위에 뭐가 달려 있어? 거듭제곱 몇 숫자는 몰라. 숫자는 몰라. 근데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각 변수의 차원은요, 길이, 질량, 그죠? 여러분 속도는 알고 계시죠?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중력과 속도는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오케이? 자, 이렇게 표현한다. 양변의 차원이 어때야 돼? 동일해야 돼. 아까 우리가 뭐 봤어? 차원의 동일성을 봤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된대. 쌤 어떻게 그렇게 돼요? 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말하자면 앞에 것부터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 앞에서 길이는요. 우리 차원 표시는 좀 빼고 그냥 수식만 계산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것과, 그치? V와, V가 뭐야 그러면? 길이 시간이니까. 아, 이거 질량이라고 쓸까? 시간이라고 씁시다. 그냥. 시간, 그리고 질량, 길이. 곱하기 또 뭐가 돼? 시간, 중력 가속도, 제곱, 길이. 이것에 뭐가 돼? 이것에 아까 뭐라고 돼? C지, C. 이거지, C.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이게 이 차원과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게 차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게 길이 차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차원을 빼서 그렇지만 길이 차원이야. 길이. 근데 무게는 어떻게 따로 할 수가 없어. A가 뭐가 돼야 돼? A가 0이 돼야 돼. 그럼 이게 1이 되잖아요. 1이 되면 뭐 무슨 수를 곱해도 그냥 그 숫자가 나올 거니까 1에다 100 곱하면 100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봤을 때 그럼 이것도 풀어봅시다. 나머지 길이의 비승, 시간의 비승, 그죠? 비제곱, 그지? 비제곱, 길이 C제곱, 시간 2C 제곱. 이렇게 딱 해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 사실 길이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이 B와 길이 차원이 어차피 같으니까 길이 차원은 남아있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길이 외의 차원은 다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길이 차원은 놔둬도 돼. 원래 내도 돼. 그지? 그럼 시간 차원을 조절한다고 했을 때 이걸 더해주면 시간 B 더하게 되죠. 2C가 똑같이 아까 여기서 0을 만들어준 것처럼 0이 돼야 돼. 여러분 B 더하기 2C가 0이 나오려면 B가 2가 돼야 되고 또 뭐가 C가 마이너스 1이면 돼요. 그럼 0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아까 나온 것처럼 A는 0, B는 2, C는 마이너스 1이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 자, A는 0, B는 2, C는 마이너스 1이야. B는 2야. C는 마이너스 1이야. 오케이, 됐죠? 여러분, 이 시간 얘네 둘이 어떻게 돼? 얘네 어떻게 돼? 길이만 남지, 길이만. 맞죠? 오케이? 이거 마이너스니까 뒤집으면은 뭐 다시 해줄까?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길이만 남고 길이만 남잖아. 뭐가 된 거야? 차원이 같아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 것을 지금 우리가 B의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봅시다. 다시 원래대로. 그래서 여러분 중력 가속도는 정해진 값이 있어. 근데 아까 이거를 적용을 그대로 하면은 요걸 그대로 하면 요런 값이 나오게 되는 거야. 아까 그 숫자대로 넣어주면은 중력 가속도 정해진 값이 있네. 결론적으로 이 식에서 위로 던진 문제는 질량과 관계가 없어. 왜? 아우, 식에서 뭐 사용되지가 않아.
관계없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게 돼. 오케이?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차원 해석을 했더니 실험을 따로 안 했는데 각 변수들만의 그런 차원 분석을 했을 때 꽤 구체적인 그런 결과를 우리가 도출을 해내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선생님 이게 C 뭐예요? 남은 변수들 관계를 고려해서 이제 막 실험을 하면은 이게 비례한다는 건 알았는데 어느 정도 정확한 상수값 C도 도출할 수가 있어. 그런데 과학에서는요, 상수값 C보다, 물론 C도 중요하겠지만, 과학에서 이 C보다 변수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여러분 무슨 법칙해서 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이게 원래 과학 지문에서도 실험이랑 식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우리가 결국에 뭐 한 거야 지금? 차원 해석을 한 거잖아. 차원 해석. 그지? 앞에서 뭘 보고? 차원의 동일성 보고, 또 무차원화를 보고, 그걸 바탕으로 차원 해석을 해본 거야. 자, 이렇게 차원 해석을 활용하면요, 마지막 문단 마음이 편해지죠? 변수가 많아 복잡한 과학적, 공학적 문제의 의미를 일반화하고 좀 단순화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차원이 달라서 비교할 수 없던 변수들끼리 비교하는 게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즉 엄청 효용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의의를 밝혀주고 있는 거야. 그것의 실험이나 작업량을 좀 줄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려웠죠 이게 여러분에게. 또 그리고 뒷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그런 느낌.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죠. 한 10분이면 사실 한 지문 보는데 시험 마지막 10분에는 한 지문이 잘 안 읽혀요. 너무 긴장이 된 상태라서 그러면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분석하면서 이게 내가 제대로 분석했는가 그 시간 내에.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38번 문제. 혹시라도 여러분이 요게 됐으면은 여러분 이제 요거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이런 경우 있죠. 둘 중에 하나 답인데, 그럴 때 1번과 4번 중에 하나인데 라고 고민을 했다면 이 문제 푸는 방식을 잘 알아두시고, 표제 부재 문제는 범위의 문제라고 저는 가르쳐 주거든요. 얘들아, 표제 부재 문제는 범위의 문제야.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이 지문의 핵심은 뭘 설명하는 거야? 차원 해석을 설명하는 거야. 근데 이 차원 해석을 설명하기 위해서 차원의 동일성과 또 무차원화, 이 이해를 바탕으로 이걸 한 거야. 물론 무차원화의 의미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차원의 동일성도 나와 있어.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을 여러분이 놓쳐버렸기 때문에 1번을 고민했던 거야. 이 지문에서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러한 차원을 분석하여 단순 비교 어려운 물리량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미루어 알아내는 방법을 우리가 차원 해석이라고 한다. 차원 해석을 위해서는 동일성, 무차원화를 이해해야 한다. 그거를 여러분이 파악했다면 고민의 필요가 없이 바로 이건 차원 해석, 그리고 마지막에 의까지 이해하고 있단 말이야.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지문이야. 근데 무엇을 바탕으로? 동일성과 무차원화를 바탕으로. 4번이 가장 적절한 거 고르래. 얘 한 20%, 30%만 답이야. 이걸로 하면. 가장 중요한 이게 빠져 있기 때문에. 무차원화의 여러 가지 방법이 여기 위에 올라와서도 안 되고, 여기 보면 역사 같은 건 나오지도 않았잖아. 이런 건 되게 쉽게 없었을 거야, 여러분이. 그치? 차원 해석의 기능 살짝 뭐 뒤에 이러면 되게 효과적으로 사용이 된다 뭐 이런 거 나오지만, 분류라는 게 없어서 좀 잘 없앨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들이 방금 쌤이 1번을 없애는 방법, 그것보다는 이걸 통해서 4번으로 가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알겠죠? 표제 부재 문제는 범위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39번으로 갈게요. 차원의 동일성입니다. 차원의 동일성은 두 개의 차원이 같아야 돼. 차원이 같아야 돼. 여러분, B, C, D를 모두 길이라고 얘기하면 이쪽은요, 길이 제곱이 되고요. D는요, 뭐가 됩니까? 길이가 돼요. 차원이 달라. 아까 이야기했어. 차원이 다른 것끼리 더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수식 성립 안 해. 그치? 자, 모두 길이 제곱이라고 보면 얘는 길이 4제곱이 되고 얘는 길이 제곱이 돼.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다른 것끼리 더할 수 없어.
B와 C를 길이로 보면 길이 제곱이 돼. D가 길이 제곱이야. O 차원이 같아. 성립해. 이건 당연히 또 안 되겠죠.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4번도 보자면은 뭐 안 보면 여러분 괜히 서운해하니까 길이 C 그럼 길이 3제곱 하면 되겠네. 세제곱. 길이 세제곱. 그 다음에 D가 길이니까 길이. 차원이 달라. 성립 안 돼. 또 이것도 틀렸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상수는 영향 없어까지 안 돼. 틀린 설명이야. 3번이 정답. 오케이. 자, 여러분이 좀 어렵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자, 봅시다. 실제로 답 고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던 부분, 여기에 관련돼서 A 부분에서 그걸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좀 볼게요. 그림 1은요. 시간, 몸무게. 그치? 시간, 몸무게. 이 차원이 있는 두 변수로 나타낸 사람, 가, 그리고 개, 멍멍, 곡선입니다. 두 변수를 무차원화한 게 이제 그 다음 그림 2고요. 이건 그림 1이죠. 그죠? 그림 1. 차원이 있는 친구. 무차원 아니야. 차원 있는 친구. 자, 그래서 이 그래프로 나타난 건데 80년. 사람의 수명은 80년. 성체 몸무게 68kg. 저 살 좀 빼야 되겠네요. 저는. 자, 어쨌거나 멍멍이는 10년. 성체 몸무게 10kg. 이렇게 가정을 했어. 이건 되게 쉬워. 1번 봐봐. 1번. 가와 나가요. 시간에 따라 몸무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금 우리 이 그림 1에서요. 두 변수의 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 몸무게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이 혹시라도 잘 안 보일까? 근데 여러분 문제집이 다 있잖아요. 문제집 다 있으니까 시험지. 여기다 빨간색 해줄게. 이게 멍멍이야. 멍멍이 이거야. 사람이 요거고. 잘 안 보이나 그래도? 색깔이. 자, 어쨌거나 시간에 따라 몸무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간이 이렇게 가니까 몸무게가 이렇게 변하네. 몸무게가 이렇게 변하네. 나타낼 수 있어. 바로 다음 봐봐. 그러니까 맞는 선택지고 1번. 자, 그림 1에서는요. 가와 나의 수명이 달라. 둘의 몸무게가 변화 과정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기 어렵다. 여러분. 무차원으로 만들었을 때 뭐가 가능해?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죠. 그냥 이런 일반적인 이 변수에 따라 몸무게가 시간의 변수에 따라 몸무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상대적인 크기는 비교하기 어렵다.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뭐가 돼? 그림 2가 됐어. 근데 이것도 사실 너무 쉽긴 한데 자 봅시다. 어쨌거나 이번에는 이걸 바탕으로 계산을 해줬더니 1 끝에 1이야. 무차원이야. 무차원으로 해서 계산을 해줬을 때 개 같은 경우에 멍멍이는 이렇게 성장을 해서 갑자기 처음에는 우리 사람보다 좀 작잖아요. 그죠? 몸무게가. 그랬다가 이쯤에 급속도로 성장을 해서 했다가 이렇게 돼. 왜? 결국에 성체 몸무게로 도달했을 때 왜 끝까지 살아? 1까지 살아. 수명이 10년이면 10년까지 살아. 그럼 그게 1이야. 사람은 80년이 수명이면 80년까지 살아. 1이야. 여기서 도착하게 돼. 그렇지? 몸무게가 성체 몸무게가 68이면 사람도 68. 그지? 멍멍이도 10kg면 10kg까지 도달해. 10분의 10. 68분의 68. 뭐야? 1이야. 이렇게 도달하게 돼. 그냥 아까 나눠준 그 그래프를 여기다가 그려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방금 선생님이 몇 분의 몇 그 이야기했던 그 그래프를. 자, 그림 위에서 첫 교차 지점까지를 제외하면 나보다 가가 성장이 대체로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성장 뭐가 더 빨라? 우리 멍멍이가 쭉 더 잘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뿅 도착을 해요. 사람은 좀 더 천천히. 나보다 가의 성장이 대체로 빨라? 아니야. 대체적으로 누구의 성장이 빨라? 이걸 보면 그림 2를 기준으로 봤을 땐 당연히 나가 더 빠르단 말이야. 그래서 뭐야? 정답이 3번이야.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기 때문에 나가 더 빨라. 오케이? 이건 그래프만 봐도 풀 수 있는 문제잖아 사실. 근데 이걸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무차원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모르니까 뭔 말인지 도대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나머지도 한번 보면 그냥 이거 읽어보면 돼요. 성체 몸무게에 도달하는 시점은 나가
우리 멍멍이가 성체에 도달하는 시점 여기지. 가가 성체에 도달하는 시점 어디야? 여기잖아. 나가 더 빨라. 그치? 가보다 빠르다. 당연히 맞는 내용. 자, 몸무게 이것을 나누는 것. 아까 말했듯이 이것으로 나누어서 그게 뭐 만드는 거였어? 무차원 만드는 방법이라고 본문에 아예 나와 있었잖아. 그래서 0과 1 사이 값, 0과 1 사이 값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이 그래프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선택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게 느껴지는 게 이거를 독해를 못 해내니까. 아시겠죠? 자, 41번으로 갈게요. 요건 좀 괜찮았죠? 변수들의 관계보다 상수값 C를 아는 게 중요해? 마지막에 아예 대놓고 얘기했지. 상수값 C보다 과학에서는 변수들의 관계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또 G를 제곱하여 양변의 차원을 동일하게 만들었어. 아까 우리가 그 사용한 방법이 G를 제곱해서 만들었니? 아니란 말이야. 차원 해석으로 H와 V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았어. 우리가 차원 해석을 했더니 뭐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잖아. 무관해? 관계가 있어. 무슨 얘기야. 자, 물체의 질량을 달리하면 실험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 왜? 물체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이거 관계가 변수들의 관계가 나왔는데 무게를 달리하면서 실험을 하면 바보지. 왜? 영향을 못 미치는 요소를 바꿔가면서 왜 실험을 해?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합이 1이 되잖아요. 여러분 계산해보면 아까 차원이 없는 상태가 돼? 차원이 없는 상태가 돼? 아니면 차원이 같은 상태가 돼? 아까 우리가 차원의 동일성 했잖아. 같은 상태로 만들어준 거죠. 왜 차원이 없는 상태가 돼?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이제 이거는 뭐 사전적인 의미도요. 우리가 선생님 3부에서 그랬나? 사자성어 아는 것처럼 나올 때마다 모르는 단어는 좀 알아두세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자, 분석. 복잡한 거, 그거 풀어서 개별 요소로 나누는 거. 오케이? 이거랑 분류랑 많이 헷갈리게 해서 나옵니다. 분류는 기준을 정해서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쪼개서 개별 요소로 나누는 거야. 쪼개는 거에 가까운 느낌. 자, 이건 맞는 내용.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 임시로 그렇게 하자. 가정한다. 맞죠? 조합. 떨어져 있는 거. 그것을 모아서, 여럿을 모아서 한 덩어리로 우리 조합시키는 거죠. 그죠? 맞죠?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거, 모이는 걸 이게 다 질서 있게 정리하는 거잖아요. 오, 맞네. 여러분, 도출은 뭡니까? 도출. 결론이나 어떤 판단 같은 것을 내놓는 게 도출이죠. 아, 우리 이 회의의 결론을 빨리 도출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걸 재는 거야, 도출이? 뭔가를 측정하는 거야? 선생님 방금 측정이라고 그랬지? 시간이나 물건의 양 같은 거를 헤아리는 건 계측이나 측정 이런 쪽에 어울리는 거야. 계측에 어울리는 말. 사전 찾아보면 계측으로 나와 있어요. 도출이 아니라는 것만 알면 되잖아. 그치? 5번이 정답. 자, 이제 어려운 독서 끝났어요. 우리 행복하게 시, 현대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고전시가 같이 공부하면서 뭐라 그랬어? 전체적인 맥락을 뭐라 그랬어? 한번 쭉 읽어볼게. 세상의 열매들은 왜 모두 둥글어야 하나? 가시나무도 향기로운 그의 탱자만은 둥글둥글해요. 땅으로 파고드는 뿌리는 날카로워요. 그죠? 하늘로 뻗어가는 가지는 뾰족해요. 스스로 이거 떨어질 줄 아는 열매는 근데 뭐가 나지 않습니다. 동그랗게. 그지? 덥석 한 입에 물어 깨무는 탐스러운 한 알의 능금. 먹는 자의 이빨은 예리합니다. 하지만 먹히는 능금은 부드러워요. 그대 압니까? 당신 압니까? 모든 생성하는 존재는 둥글다는 것을. 스스로 먹힐 줄 아는 열매는 뭐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쌤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자 보세요. 화자가 뭐 물론 나가 나오지 않죠. 그죠? 어쨌거나 화자가 있는데 화자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자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 잘했어요. 그죠? 사실 제목을 통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읽어봤을 때 아,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열매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죠? 열매가 둥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앞에서 보면은 가시나무도 뾰족뾰족한데 탱자는 둥글어. 탱자 열매 쪽으로 소속될까, 그지? 뿌리 날카롭고 뾰족해. 그러니까 아, 이것과 상반되게 뾰족한 애들.
날카로운 애들도 있어. 그치? 그네들이 뭐 뿌리 뭐 이런 건데 뭐 이거 여러 개가 있으니까 막 아까 이빨도 나오고 막 그런데 그런 게 있어. 대비되는 거야. 지금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거야. 근데 열매는 둥그렇대. 그래서 어쩌란 얘기야. 뭐가 나지 않는데 스스로 익어서 떨어질 줄 안돼요. 난 스스로 익어서 떨어져야지. 여기 보세요. 탱자가 둥근데 어떤 탱자야? 향기로운 탱자야. 탐스런 하늘의 능금. 그지? 부드러워요. 둥글다라는 것은 부드럽다는 거야. 자, 시어로 나온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임팩트가 있는 거 느낌 뭐예요? 그대 아는가? 딱 얘기하면 모든 생성하는 존재는 둥글다는 거. 뭔가 만드는 존재 있죠. 만들어내는 존재. 스스로 익어서 떨어질 줄 아는 존재는 다 둥글다. 여러분 뾰족하고 날카로운 얘네들이 좋은 것 같아? 둥글고 부드러운 얘네들이 좋다는 것 같아? 당연히 얘가 좋다는 느낌 오죠. 왜? 아까 탐스러운 또 향기로운 그지? 그리고 생성하는 존재야. 중요하죠. 그건 다 둥글둥글해. 선생님 그럼 주제가 뭐야? 생성하는 존재는 다 둥글둥글하다는 거야. 그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사실 굉장히 철학적이야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한 방에 확 다가오기 힘들어. 그냥 나와 있는 대로 생성하는 존재는 다 둥글둥글하다는 것을 계속 대비를 통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오케이?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못 푸냐고요? 풀어요 실제로. 말하자면 날카로운 뿌리 대비되고 둥근 열매 모습에서 원만하고, 원만하다는 게 뭐야? 둥글다는 거지. 그 속성을 그대로 선택지에 담고 있단 말이야. 어려운 시지만. 자, 다시 우리 좀 꼼꼼하게 보도록 할게요. 세상의 열매들은 왜 모두 둥글어야 하는가? 결국에 이 둥글다라는 게 무슨 속성으로 가야 된다? 아유, 저 사람이 좀 둥글둥글해.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만함. 핵심 대상이 바로 이 열매고요. 가시나무도 향기로운. 즉 가시나무는 여러분이 딱 알다시피 속성이 뭐야? 뾰족한 속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도 거기에 열리는 이 탱자만은 둥급니다. 즉 탱자가 뭐가 되는 거야? 열매가 되는 거지. 아까 선생님이 주목해서 봤던 향기로운. 자, 시에서요. 수식해 주는 것은 그 대상의 속성을 결정해 줍니다. 결국 향기로운 그 탱자 이것만은 뭐다? 둥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수식어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뿌리라든가 가지 같은 경우에 땅으로 파고듭니다. 좋은 거 아닌가요? 뿌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서 버텨주고 이런 존재 아니야? 쓰러지지 않게? 그것도 사실 나쁜 애는 아니잖아. 그지? 하늘로 쭉쭉 뻗어나가는 가지. 좀 생동감 있고 활기차지 않습니까? 막 여러분이 이러면 상승 이미지만 긍정적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디를 봐야 돼? 날카롭지만 뾰족하지만 여기를 봐야 돼. 즉 여기서 뿌리와 가지는 날카롭고 뾰족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봐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부정으로 봐야 되는 그런 것이고요.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것은 원래 뿌리는 땅으로 파고드는 거지. 그럼 여기 봐봐. 스스로 익어서 떨어질 줄 아는 열매는 말하자면 뒤에서도 나오지만 먹힐 줄 아는 존재야. 다른 존재에게 자기를 줄 줄 아는 존재야. 맞지? 먹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먹는 자의 이빨과 먹히는 능금을 대비하고 있단 말이야. 뭔가를 이렇게 먹는 사람과 먹히는 존재야. 근데 얘는 둥글둥글해. 얘는 날카롭지만. 그러니까 먹히는 존재는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존재란 말이야. 그걸로 봤을 때 땅으로 파고드는 뿌리는 뭘 의미하는 거야? 자기의 어떤 할 일만 보는. 뿌리 어떻게 보면 성실한 거잖아요. 그래 그렇긴 한데 여기서 이 열매의 둥글둥글함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긍정성은 없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뿌리 날카로워요. 가지 뾰족해요. 자, 자신의 할 일만 하는 그런 존재. 멋지지? 현실에서 버티고 위로 향해서 올라가는 존재. 멋지지만 얘네들은 날카롭고 뾰족해. 왜? 희생이나 이런 건 없으니까. 스스로 이거 떨어질 줄 아는. 이걸 보면 스스로 할 수 있어. 열매는 되게 주체적인 그런 존재인가 봐.
잘 보세요.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열매가 떨어지면 익어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 열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이 떨어져서 뭐가 돼요? 또 나무가 되고 또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가 떨어져서 그쵸? 즉 스스로 익어서 떨어질 줄 아는 열매는 새로운 어떤 생명을 준비하는 존재야.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생성하는 존재야. 생성하는 존재. 스스로 익어서 떨어질 줄 아는 열매 뭐라고? 자, 생성하는 존재. 즉 뭐 이야기하면 생성에 기여하는 거지. 생성에 기여하는 존재. 그리고 자기는 익어서 그냥 떨어져. 희생적인 존재야. 헌신적인 존재야. 이런 존재인 열매는 둥글둥글합니다. 알겠죠? 다른 생명을 탄생시켜. 생명을 순환시키는 그런 존재. 자, 뭐가 나지 않는다. 덥석 한 입에 물어 깨무는 탐스런 한 알의 능금. 여러분 이런 거 내가 뭐 얘기할 것 같아?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는 생동감. 한 입 물어 깨무는 탐스런 한 알의 능금. 먹는 자의 이빨. 능금 열매야. 예리하지만 날카롭지만 먹히는 능금은 부드럽다. 부드럽다? 뭐? 둥글다. 오케이. 자, 그대 아는 거. 그럼 여러분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얘기했지만 무슨 대립을 이루고 있어? 무슨 대립? 오케이, 좋아요. 이미지 대립 이루고 있죠. 날카로움과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날카로움과 둥글둥글한 이미지 대립을 계속해서 이루고 있어요. 이빨 먹는 거야. 공격적인 거야. 예리하지만 둥글해. 이건 부드러워. 그대 아는가? 자, 마지막에 있어야 돼 원래. 이렇다는 것을 그대 아는가? 무슨 법? 도치. 모든 생성하는 존재는 둥글다는 것을 아냐. 스스로 먹힐 줄 아는 열매는 뭐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걸 알고 있는가. 즉 여기가 이제 가장 핵심이지. 생성하는 존재. 모든 생성하는 어떤 생명의 생성에 관여하는 그런 존재는 희생적이고 둥글둥글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스스로 먹힐 줄 아는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존재. 뭐가 나지 않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떻게 보면 시인이 그걸 깨달아서 모든 생성하는 것은 뭐가 나지 않고 동글동글한 거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작품이에요. 어렵나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열매, 생성하는 존재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오늘의 마지막 작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자, 제 손으로 한번 이것도 쭉 읽을게요.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뭐라고? 내가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어. 그 얘기야. 현대 아파트 들어서면서 홍은동 사거리에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어.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것은 화자가 지향하는 거야. 그치? 물론 여기서 이건 거부하는 거긴 하지만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지금 이 버스에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런 이야기지.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그런 불 속에 시우새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벼리고 숫돌에 가라. 시퍼런 무쇠 낫으로 바뀌고 싶다. 자, 다시 앞으로 가서 그럼 이 시는요 전체적으로 뭐 얘기하고 있어? 자, 내가 이렇게 될 때 난 이런 것을 느꼈을 때 내가 이런 것처럼 느껴졌을 때 어떻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느껴질 때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이건 앞에 있는 건 자기가 지향하는 바겠어? 아니면 거부하는 바겠어? 당연히 거부하는 거겠죠. 어떤 부정적인 속성. 그러면 이 화자의 지향 이런 구조로 계속 이루어져 있는 거야. 화자가 이걸 원하는 거야. 이걸 파악하는 게 여러분이 이 작품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사실 이런 구조까지 여러분이 읽어서 나오진 않을 거야. 근데 선생님이 원하는 건 이 사람이 뭐뭐 할 때 뭐 이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네. 뭐 하고 싶다는 걸 봐야 될까? 요거 지향점이 뭔지 봐야 되겠구나. 이런 인식까지는 돼야 된다는 거지. 자, 봅시다. 그럼 자기 손으로 만들지 않고 뭐가 없다는 얘기야. 상세하게 좀 보면
정성 같은 게 들어있지 않다란 이야기야. 한꺼번에 막 싸게 산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구 써. 그러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려. 일회적이란 이야기지. 소모적이란 얘기지. 일회성이 있고 소모적이고 편의적이야. 정성 같은 거 없어. 없다고 해야지. 그치?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수식어 잘 보라 그랬어. 그런 뭐처럼 느껴질 때,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여기에 들어가게 되지. 플라스틱 물건이. 즉 이거는 뭐? 가치 없는 존재. 내가 이렇게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 나는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버스는 지금 화자가 있는 공간이고요. 말하자면 이것은 지향하는 건데 진짜 실질적인 지향이라기보다 이 가치 없는 존재에서 벗어나고 싶어. 현재 상황을 거부하는 거야. 현재 상황을, 이 현재 상황이란 게 뭐야?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 거부하고 싶다. 거부를 지향하는 거야. 맞지? 그걸 거부하는 걸 지향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플라스틱 물건 막 자기 손으로 만들지 않고 대량 생산, 대량 구매해서 막 쓰다가 버리고, 이게 바로 현대사회의 어떤 사람들의 인식, 사람들의 모습, 그런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나는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어.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뭐가 사라졌어?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이란 말이야. 이 존재와 현대 아파트라는 이 공간적인 시어와 털보네 대장간이라는 이 시어는요, 서로 대비가 되겠죠. 공간 대비가 되겠죠. 얘가 생기면서 얘가 사라졌어. 근데 봐봐, 여기는 화자가 찾아가고 싶은 곳이야. 즉 지향하는 공간이지. 지향하는 공간이야. 현대 아파트, 굳이 이름을 왜 동훈 아파트도 있고 듀나 아파트도 있고 하겠지만 왜 현대 아파트로 해놨겠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바로 어디야? 현대 문명 속에 있다라는 것. 즉 이 현대 아파트는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게 되겠죠. 그렇지? 이게 현대 문명이 들어오면서 이런 털보네 대장간이 사라졌어. 털보네 대장간은 어떤 곳이 많냐면요,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나를 달구고 버리고 시퍼런 무쇠낫이 될 수 있는 공간이야. 즉 다시 원래대로 가서 지향하는 공간인데 뭐 하는 공간이냐면, 내가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을 때 나를 갈고 닦는, 오케이? 나를 뭐랄까, 단련하는 공간이야.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뭐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공간이야. 자, 봐봐. 나는 가치 없게 느낄 때 그걸 거부하고 싶어. 나는 그럴 때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곳으로 향하고 싶어. 나를 단련해서 가치 있게 만들고 싶어. 가치 없게 느껴질 때. 알겠죠? 그런 공간이 털보네 대장간이고,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읽어봤을 때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쉬우새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벼리고 숫돌에 갈아서 시퍼런 무쇠낫으로. 이건 뭐겠어? 아까 방금 선생님이 나를 단련하는 과정이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는 공간이라 그랬잖아. 공간이. 그러면 가치가 생성되는, 나를 가치 있게 탈바꿈하는 과정이지. 과정. 나를 단련하는 과정이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나는 그 플라스틱 물건이 아닌 시퍼런 무쇠낫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야? 나 이게 되고 싶다야. 즉 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지. 나는 그래서 그런 꼬부랑 호미가 되어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려있고 싶은 거야.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서 나 봐라,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어 라고 걸려있고 싶은 거야. 이런 존재가 되어서 땀 흘리며 두들겨. 앞에 있는 뭐랑 되게 대조돼 보여. 내 손으로 만들지 않고랑 완전히 대비되어 보이죠. 그럴 때 나는 이런 존재가 되어서 걸려 있고 싶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자, 이 사람이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부끄럽대. 뭐 한 거야? 어떤 태도를 보인 거야? 반성적이고 성찰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반성적이고 성찰적인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부정적인 거야. 내 삶이 부끄러워. 창피한 짓을 좀 많이 했나 봐. 그럴 때 뭐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주 사소한 것도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잖아. 그지? 어쨌거나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내가 부끄럽게 느껴질 때,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너무 부끄러워. 마치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얼마나 부끄러워. 내가 똥 같으면. 그지? 그럴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즉 가던 길이라는 것은 사실 이 길이 뭐겠어? 지금 현재 살아갔던 그 부끄럽게 살던 똥덩이처럼 살던 삶의 방식, 삶의 모습이지. 그것을 멈춘다는 거, 앞에 나온 거, 버스에서 뛰어내린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걸 거부하고 문득 어딘가 걸려있고 싶어. 어디에 걸려있고 싶어? 가치 있는 존재로 되고 싶은 그 어딘가, 털보네 대장간 같은 곳에 걸려있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전체적 맥락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이것을 해석해 가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를 하면서, 문제는 되게 쉬워요.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하여. 근데 이런 건 이제 여러분이 개념을 체크해 두셔야죠. 감정이입. 물론 적절하지 않은데 감정이 이입되어 있지 않아. 원래 이것도 이제 가도 가만 나와 있으니까 아까 열매를 보고 바로 풀었던 게 훨씬 더 좋겠죠. 감정이입은요, 내 정서를 어떤 대상이 똑같이 보여주고 있어야지 감정이입이야. 아니야. 그런 대상은 없었어.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하고 있다.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면, 여러분 작품을 봤을 때 청각이 강해, 시각이 강해. 얘는 동그래. 뭐가 나지 않았어. 뭐가 나지 않아. 얘는 뾰족해. 얘는 날카로워. 어떤 정서, 심상이, 시각적 심상이 중심돼 있어요. 이건 가는 안 돼.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으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 딱 봤을 때 뭐야? 이건 이렇지만 이건 이래. 이건 이렇지만 이래. 뭐뭐지만 시적 의미 강조하고 있는 거. 달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미지 대비를 통해서 시적 의미 강조하고 있는 것도 많죠. 이건 뭐뭐지만 이건 이렇거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답이긴 답인데 또 하나, 이걸 가 나에 대한 공통점으로 바꿔서 문제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3번 답이 돼요. 왜? 나 이럴 때 뭐 하고 싶다. 이럴 때 뭐 하고 싶다. 이럴 때 뭐 하고 싶다. 나에서도 뭐뭐고 싶다를 통해서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단 말이야.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야. 쌤,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걸 수능적인 접근에서 표현상의 특징을 알아둬야 되지만, 내신 같은 경우에 가나 묶어서 내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것도 해당된다는 걸 얘기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색채어 대비. 가에서 색채어 대비가 특별히 있었나? 시각적이긴 하지만 색채어는 없었어. 그지? 계절의 흐름 같은 경우에도 전혀 상관이 없었죠. 그죠? 그래서 3번 정답. 계절이 안 나오는 건, 계절이 안 나오는 걸 어떻게 설명하니? 나왔을 때 설명 가능하지. 그지? 오케이. 자, 나에 대한 이해.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벗어나고 싶어. 거부. 오케이. 홍은동 사거리가 바뀌었어.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어디? 우리 털보네 대장간이 사라졌어요. 찾아가고 싶어. 털보네 대장간을 통해서 나를 단련해서 나 탈바꿈하고 싶어. 어떤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직지사 해우소와 관련된 소재. 똥덩이. 그지?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적 인식. 왜? 내가 부끄러워지고 내가 그런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맞네? 그럼 다 맞아. 가던 길을 멈추는 행동. 뭐랑 똑같은 거라 그랬어? 요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건 부정적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가던 길을 멈추는 행동은 부정적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태도야. 오케이? 5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것도 먼저 읽었어야 되는 게, 여러분, 나무의 모습을 관찰해서 바람직한 삶의 삶의 자세에 대한 깨달음인데, 자기 희생적인 정신을 발견했다는 거 보면, 여기서 열매가 자기 희생적인 존재구나. 이게 먼저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야.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깨달음을 확장하고 있어. 어떻게? 모든 생성하는 존재들은 어떻다? 원만하구나. 동그랗구나.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통해서 무가치하고 소모품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만의 의미, 가치를 지닌 존재. 무가치한 존재 아잉. 가치는, 죄송합니다. 기본적에서 거의 다 끝나가서, 자, 가치 있는 존재. 이게 되고 싶다는 소망, 심지어 태도,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 준단 말이야. 보기에서.
날카로운 뿌리와 대비되는 둥근 열매의 모습 나와 있죠. 원만한 삶의 태도 맞는 내용이 될 거고요. 자, 스스로 먹힐 줄 아는 열매. 뭐겠어? 희생적인 거잖아. 내가 스스로 먹혀줄 줄 알아. 다른 존재를 위해서. 자기 희생의 자세. 맞고. 모든 생성하는 존재가 둥글다는 그런 인식이 나와 있어. 아, 열매라는 존재인데 그게 이제 모든 생성하는 존재로 확장 되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물건은요, 무가치하고 소모품. 맞지? 망가지면 그냥 내다버려. 무가치하고 소모품. 난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요. 맞는 내용이야. 꼬부랑 호미가 송지를 흘리며 벽에 걸린 모습은 어떤 모습이야? 반대지. 어떤 존재로 탈바꿈한 거야? 가치 있는 존재로 탈바꿈해서 난 그렇게 걸려있고 싶대잖아. 5번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짧은 시간은 아니었죠. 짧은 시간은 아니었는데 뭐 문제가 좀 쉽긴 했지만 저는 최대한 여러분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접근하는 거. 접근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꼭 염두에 두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항상 오늘보다 빛날, 더욱 빛날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파이팅!